지리산은 짙은 운무에 잠겨 있었다. 태양이 높아지면 운무 속의 치솟은 노고단이 모습을 드러낼 테였다. 아버지는 언제나 새벽 4시가 되기도 전에 잠에서 깼다. 새벽이 되기 직전 어둠이 가장 깊은 시각, 아버지는 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다. 환한 낮이라면 지리산 능선과 노고단이 한눈에 바라보일 테지만 아버지 눈앞에 펼쳐진 것은 깊은 어둠뿐이었다. 불도 켜지 않은 베란다에서 하얀 담배 연기를 어둠 속으로 피어올리던 아버지의 여윈 등이 불쑥 떠올랐다. 내게는 아버지의 삶처럼 비장한 풍경으로 각인되었지만 기실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덤덤한 표정이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기억하건대 늘 그랬다. 유관순 언니보다 2해 먼저 태어난 할머니가 1991년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다. 장지로 향하는 상여를 뒤따를 때도 유품을 정리할 때도 그 유품 속에서 다를까봐 헝겊에 꿰매 놓은 자신의 소학교 졸업사진을 발견했을 때도 아버지는 아랫윗집 살던 할머니가 오며가며 인사나 하는 것처럼 덤덤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무수한 죽음을 목도했다. 보급투쟁을 마치고 아지트로 돌아왔더니 동지들의 시신이 목 잘린 채 사방에 나뒹굴고 있었다고. 아버지는 예의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는 시선으로 덤덤하게 말했었다. 밀란 군테라는 불멸을 꿈꾸는 것이 예술의 숙명이라고 했지만 밀란 군테라는 불멸을 꿈꾸는 것이 예술의 숙명이라고 했지만 내 아버지에게는 소멸을 담담하게 긍정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었고 개인의 불멸이 아닌 역사의 진보가 소멸에 맞설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무기였다. 저를 지켜보던 저 안에서 청춘을 보냈던 한 사내가 각오 없는 노동절 아침 새벽녘의 지리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히 장엄했다. 7시 지금쯤 고향 반내골에 사는 친척들은 일찌감치 일어나 논밭을 둘러보고 있을 터였다. 전화를 해도 무례하지 않을 적정한 시간이 언제인지 가늠이 되질 않았다. 식전 대바람부터 부고를 전하는 것은 아무래도 실례인 듯했다. 서시천변 안개가 거쳐가는 2차선 포장도로로 희끗무례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다. 아버지 연배의 노인이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부고를 전하지 않았는데 그의 발길이 내 쪽으로 가까워졌다. 여기는 구례. 이곳에서는 때로 전화보다 사람의 말이 빠르다. 새벽부터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그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섰다. 척추 협착증으로 행동 굼뜬 어머니가 조이금함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어찌키 아시고 벌써부터 오셨단가요? 어쩌녁에 상욱이 병원차에 실려가는 것을 봤그마니라. 불알 친구를 불시에 잃었지만 그의 표정 또한 평소의 아버지처럼 덤덤했다. 그는 절친한 친구의 영정 앞에 익숙한 동작으로 2번 절을 올렸다. 난생 처음 상주가 되어 나는 그와 맞절을 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누군지 단박에 알아차렸다. 박한우 선생. 박 선생은 중앙국민학교 35회 졸업생으로 아버지와 동기동창이다. 35회 졸업생들은 제법 우정이 깊었다. 시계방을 했던 한 졸업생의 상호는 3호 시계방이었다.
시계방은 35회 동창회 사무실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풀방울이 쥐 드나들듯 틈만 나면 동창회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두루두루 잘 지냈지만 그 중에서도 박 선생과 제일 친했다. 매일 새벽 4시 담배를 만나게 태운 아버지는 폭우가 내리든 폭설이 내리든 자전거를 타고 길을 나섰다. 아버지가 향한 곳은 신문 배급소였다. 그 배급소에서는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를 동시에 취급했다. 새벽 4시가 조금 지난 시간 아버지는 자기 집인 양 배급소에 들어가 배달원과 함께 각종 전단지를 신문 사이에 끼워 넣었다. 일이 끝날 즈음이면 어김없이 박 선생이 나타냈다. 쪼까 일찍 나와서 일조간 거들제 다 끝내놓게 오냐? 나가 니랑 똑같은 중 아냐? 나는 이래봬도 정기 구독자여. 깨끄머니 내 돈 내고 본단께. 아버지는 이를 거들고 공짜 신문 한 부를 얻어왔다. 박 선생도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따신 집안에 가만히 있지 뭔 연병한다고 세복 대바람부터 설치고 댕기냐? 영감탱이가. 글다 푹 맞는다이. 박 선생도 아버지만큼 부지런하여 일찍 일어났다. 긴 아침나절이 무료하여 신문도 직접 받을 겸 허물없는 친구도 볼 겸 배급소로 나온 것이었다. 아버지는 박 선생이 구독하는 조선일보를 빼앗아 후루룩 일별했다. 그러고는 박 선생에게 휙 집어던졌다. 이런 반동신문을 뭘라고 악간 돈 주고 보는 것이요? 한겨레로 바꿔 이번 기회에. 팽상 교론선생 함시로 민족통일의 방해꾼 노릇을 했으면 인자라도 철이 나야 할 것 아니냐? 니나 바꿔봐라. 꼴갱이가 꼴갱이 신문 본다고 소문나면 경을 칠 텐께. 두 노인네는 매일 아침 투닥거리고 늙음악을 보냈다. 신문을 들고 집에 온 아버지는 어머니와 내 앞에서 평생 교련선생 한 놈이 조선일보만 본다고 박 선생 흉을 보았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듣던 말이라 어느 날 짜증이 나서 물었다. 생각이 다르면 안 보면 되지. 애도 아니고 맨날 싸우면서 왜 맨날 놀아요?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신문을 촥 펴면서 말했다. 그래도 사람은 걔가 제일 나사야. 아버지에게는 사상과 사람이 다른 모양이었다. 예전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광주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동지 한 사람이 떠르르한 지주의 자식이었다. 그에게는 늘 사식이 풍성하게 들어왔고 그 사식을 벤소에 숨겨놓고 돼지처럼 저 혼자 먹었다고. 진짜 백이 혁명가가 아니라고 아버지는 두고두고 흉을 보았다. 여호와의 증인이 한 감방에 있었는데 걔들은 지 혼자 묵들 아내야. 사식 넣어주는 사람 한나 없는 가난뱅이들 헌티도 논아주더라. 단 한 맹도 빠짐없이 글들한께. 종교가 사상보단 한질 왕갑서야. 한질 위인갑서야. 사상은 안 통했어도 마음은 잘 맞아 오래같이 산 부부처럼 토닥거리며 아버지의 말년을 풍성하게 했던 박 선생이 문상을 끝내고 상에 앉았다. 전화통화는 두어 번 했지만 얼굴을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나는 박 선생의 아버지 못지않게 지난했던 과거사를 어쩌면 그의 자식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박 선생의 형은 아버지의 빨치산 동료로 지리산에서 죽었다. 누나 둘도 지리산서 죽어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서울서 고등학교에 다니다 학도병에 끌려갔던 박 선생은 하필 수도사단 소속으로 51년 겨울 지리산에 파견됐다. 운명의 장난인지 전남도당 소속이었던 아버지도 남부군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겨우내 치열했던 수도사단 대공세에서 살아남은 아버지는 이듬해 벽소령 인근 산죽더미 아래서 미군 시레이션 전투식량 박스 몇 개를 발견했다. 아버지가 발견한 것은 아니었다. 부대원 하나가 발견해서 신이나 들고 온 박스 안에 비닐로 몇 번이나 꽁꽁 싸맨 박 선생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신우영, 복래누이, 복희누이, 상우가 총을 쏠 때마다 손이 떨려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네. 총구를 하늘로 겨눠도 재수 없으면 떨어지는 내 총알에 누군가가 죽을지 모르는 일 아닌가. 그 누구도 내 총에 죽는 일만 없기를 바라 날마다 기도한다네. 부디 살아서 돌아오시게. 꼭 살아서 다시 만나세. 불행히도 아버지만 살아 박 선생을 다시 만났다. 자신의 총알이 형과 누이와 친구들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을 안고 박 선생은 군의 말뚝을 박았다. 군인으로 빨치산 형제자매와 마주 섰던 자가 군의 말뚝을 박은 그 심리를 아버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박 선생은 예편한 뒤 할 일 없는 교련 선생으로 세월을 보냈다. 군사 독재 밑에서 교련 선생이 뭐냐, 교련 선생이. 죽은 느그성이 무덤서 벌떡 일어나겠다. 속갯말 감추는 법 없는 아버지가 만날 때마다 쏘아붙였더니 어느 날 박 선생이 느닷없이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상우가 너 하염없다는 말이 뭔 말인 중 아냐?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고 박 선생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먹은 소주가 죄 눈물이 되어 나오는 것 같았다고 생전 처음 취했던 아버지가 비틀비틀 내 몸에 기대 걸으며 해준 말이다. 고이 겨울이었다. 자기 손으로 형제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을 안고 사는 이에게 하염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17 여린 간습성에 새겨진 무늬는 세월 속에 더 또렷해져 나는 간혹 하염없다는 말을 떠올리곤 했다. 아직도 나는 박 선생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하염없이 남은 인생을 견디고 있을 만난 적 없는 아버지 친구의 하염없는 인생이 불쑥불쑥 내 삶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곤 했다. 선생의 취향을 몰라 물과 사이다와 콜라를 한 병씩 들고 와 상에 놓았다. 선생은 물잔을 손에 쥔 채 마시지는 않았다. 이따 또 올라네. 아적 아무한테도 안 알렸네. 알리고 한꾼에 또 올라네. 한꾼에 올라네 말 사이에 짧은 침묵이 마음에 얹혔다. 저런 말이 하염없이 인생을 살았던 한 남자의 애틋한 정인지 몰랐다. 오늘 새벽에도 그는 신문 배급소에 들렸을까? 언제까지 농을 주고받던 친구 없이 어제까지 농을 주고받던 친구 없이 그는 조선일보 한 부를 받아들고 집으로 향했을 것이다. 문득 궁금했다. 박 선생은 왜 평생 조선일보를 구독했을까? 진심이었는지 방어였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소리내어 묻는 대신 나는 말없이 박 선생을 배웅했다. 들어가라고 손사래를 치던 그가 문득 멈춰서더니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까먹을 뻔했네. 이거 줄라고 왔는데. 늙은 게 치매도 아닌디 자꾸 깜빡깜빡 하그마. 조익은 봉투를 법석 받기가 민망했다. 뻘쭘하게 서 있자 선생은 내 손에 봉투를 쥐어쥐곤 돌아섰다. 남의 상가집 갈 때마다 나는 머리를 굴렸다. 얼마쯤이어야 당신과 나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줄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내는지 은근슬쩍 알아봤고 보통이면 그 정도,
좀 더 마음이 있으면 몇만 원 더. 평생 볼 사람이면 잊을 수 없게 많이.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산 나는 박 선생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봉투를 열었다. 박 선생에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여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또르르 굴러떨어졌다. 조익은 봉투가 아니었다. 총액 17만 500원. 17만 500원.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4월 25일 4,000원 소주 한 병 에세 한 갑. 4월 26일 4,000원 소주 한 병 에세 한 갑. 4월 27일 4,000원 소주 한 병 에세 한 갑. 4월 28일 4,000원 소주 한 병 에세 한 갑. 4월 29일 4,000원 소주 한 병 에세 한 갑. 4월 30일 9,500원 식대 4,000원 곱하기 2 8,000원 소주 한 병 1,500원. 지출 내역이 적혀 있었다. 얼마 전 내가 보낸 20만 원의 잔액이었다. 4월 24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일 전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한 건 평생 합쳐 10번도 되지 않았다. 마지막 3번은 치매에 걸린 이후 1년 안에 몰아쳤다. 언제나 단도직입이었던 아버지는 치매에 걸려서도 단도직입적이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나는 1년여 전 오랜만에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알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버지는 다짜고짜 물었다. 네 사정이 좀 어쩌냐? 왜요? 괜찮냐 이 말이다. 예,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법을 나는 모른다. 사회주의자 부모가 나를 그렇게 키웠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내 부모는 어린 나를 일으켜주지 않았다. 무릎이 까져 피가 흘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조금 울다가 별 수 없이 툭툭 털고 일어섰다. 그렇게 자란 나는 누구 앞에서도 힘들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울어본 적도 없다. 이게 바로 빨치산의 딸의 본질인 것이다. 돈 좀 보내줄 수 있겠냐?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 아버지는 나에게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누구도 치매라고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순간 의사보다 단호하게 아버지가 치매라고 판정했다. 치매에 걸리지 않고는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그런 부탁을 하질 않을 아버지였으니까. 불과 2달 뒤 아버지가 치매라는 어머니의 통보에 놀라지 않았던 것은 그날의 절감 덕분이었다. 얼마나요? 3천만 원이나 2천만 원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원룸 수준의 몇 푼 안 되는 아파트이긴 하나 그걸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했을 것이다. 여느 딸들처럼 원망과 걱정을 늘어놓으며. 그런데 아버지는 말했다. 한 3만 원만 있으면 쓰겄다. 평생 그 이상의 돈을 써본 적이 없는 경험의 증거일까? 아니면 치매에 걸려서도 자식의 삶을 불안해하는 증거일까? 아버지는 난생 처음 자식에게 돈을 요구했다. 고작 3만 원을. 자식이든 남이든 절대 신세지지 않는다는 평생의 원칙을 깨뜨리게 만든 것이 고작 3만 원. 이것이 늙은 혁명가의 비루한 현실인 것이다. 30만 원을 보냈다. 이 정도가 이 대학 저 대학 기웃거리는 늙은 혁명가보다 나을 것 없는 빨치산의 딸의 비루한 현실이었다. 다음날 어머니가 전화를 했다. 아이, 솔직히 말해라. 네가 보냈냐? 아버지가 치매라는 것을 아무도 모를 때부터 홀로 알고 걱정이 태산이었던 어머니는 날마다 아버지 옷을 뒤졌고 지갑에서 거금 29만 7,500원을 찾아냈다. 아버지는 박 선생에게 빌렸다고 둘러댔지만
어머니 코는 개코, 냄새를 맡고 나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다. 어린 시절에도 거짓말은 귀신같이 알아채던 어머니였다. 그래서 산뜻하게 수긍했다. 네 아버지가 시방 네 아버지가 아니다. 정신줄 놓은 양반이 어디서 훔쳤다냐 어쨌다냐. 베라발 생각을 다 안 들겠냐. 참말로 시겁했다. 그께 다시는 돈 보낼 생각 말거라. 네가 피땀 흘려 번 돈 술로 담배로 다 날래분다. 네 아버지가 시방. 몇 해 전까지 아버지는 구례 읍내에 처음 생긴 고층 아파트 관리인으로 일했다.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하루 쉬는 교대 근무를 하며 아버지는 한 달에 50을 받았다. 보따리 장사라고 노상 불평했어도 내 노동은 아버지 노동보다 훨씬 비쌌다. 네 맘은 알겄다만 네가 주는 돈이 독인께 다시는 보낼 생각 말어라. 형번가라는 사람이 술 한나 담배 한나 지 맘대로 못한다니 말이나 되냐? 네 애비 인생 헛살았는갑다. 나가 네 애비 땜시 암마녀도 내 명에 못 죽겄다. 그때도 나는 속으로 웃었다. 제 명에 못 죽겠다니. 내 부모는 인생의 모든 복을 명으로 타고나 즐기게도 오래 사는 중이라고 그때 나는 생각했다. 부모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오래전 지리산에서 다 죽었다. 내 부모는 여순 사건 직후 입산한 구빨치였고 구빨치 중에 살아남은 자는 10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귀했다. 그만큼 명복은 타고난 사람들이었다. 가난하게 오래 살래, 돈 많은데 일찍 죽을래. 신이 묻는다면 나는 필사적으로 후자를 고를 터였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어머니의 신신당부를 흘려들었다. 아버지는 그 후로 두어 번 내게 돈을 보내라고 전화를 했다. 액수는 언제나 3만 원을 넘지 않았다. 나는 늘 30을 보냈고 이틀을 넘기지 못한 채 어머니에게 들통이 났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4월 24일이었다. 변함없이 3만 원을 보내달라는 전화였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아버지가 매일 소일 삼아 다니는 3호 시계방에 전화를 넣었다. 박 선생이 전화를 받았다. 다른 사람이 받았어도 박 선생을 바꿔달라 할 참이었다. 아버지가 좀 이상한 거 아시죠? 내가 물었을 때 박 선생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염없이 사는 박 선생의 답을 하염없이 기다릴 시간이 없어 나는 내 할 말만 쏟아부었다. 금방 잊어버리시니까 술, 담배를 평소보다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는 술, 담배 못 하시게 돈을 한 푼도 안 드리는 것 같은데 맨정신에도 참기 어려운 걸 어떻게 참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선생님께 돈을 보낼 테니 빌려주시는 척하고 아버지에게 하루 10,000원 정도만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세. 그게 끝이었다. 나는 곧장 20만 원을 송금했다. 평소처럼 30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박 선생의 봉투를 보고 나서야 내가 평소와 달리 20만 보낸 것이 기억났다. 깊이 생각할 것도 없었다. 낯뜨겁게도 남에게 맡기는 돈이라서였을 것이다. 조금씩 자주 보내는 게 안전하다고 영악한 나는 생각했을 것이다. 70만 500원, 17만 500원. 봉투에 적힌 박 선생의 반듯한 글씨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고봐라 가시네야. 믿고 살만 허제?
영정 속 아버지도 나를 비웃는 듯 했다. 아버지는 언제나 인간을 신뢰했다. 보증을 서줬더니 말도 없이 야반 도주해버린 먼 지척도 아버지는 원망하지 않았다. 오래전 아버지가 전화를 했다. 역시나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는 용건만 말했다. 언제 오냐? 언제 오냐는 아버지의 말은 네가 올 일이 있다는 의미였다. 내일 갈게요. 몇 시에 출발할라냐? 2시쯤 도착하게 갈게요. 2시에 농협서 지둘릴란다. 부랴부랴 달려갔더니 아버지는 적금 하나 들으라는 듯이 무연하게 말했다. 네가 보증 좀 서야겠다. 돈 필요하세요? 얼마나? 나가 뭔 돈이 필요하겠냐? 아랫집 살던 용식이 알지야? 용식이 죽고 그 마누래가 식당이라도 해서 아그들 키워야 되겠다고 보증 쪽가 서달라고 하기에 서졌는데 식당 망해 묻고 도망가 불었다. 나머지 말은 듣지 않아도 뻔했다. 그 빚을 아버지가 떠안았을 터였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다. 뼈가 삭게 일을 해서 돈이 조금 모이면 아버지는 번번이 한 방에 날려먹었다. 주로 보증이 문제였다. 그래도 아버지 혼자 어찌어찌 그 많은 빚을 처리했다. 보증으로 떠안은 빚이 내게까지 오기는 처음이었다. 더 연장하기에는 아버지 나이가 너무 많아서였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아버지 바지 주머니에서 은행 서류를 찾아냈고 눈물 콧물 찍어가며 탄식했다. 아이고 어디 물내줄 것이 없어서 허다허다 빚거정 물내줄라요? 애비가 돼갖고 딸내미한테 해준 것이 멋이 있다고 자를 보증을 세우요. 보증을 세우요 세우길 당정 그년 찾아오시오. 그년이라니 비록 국졸이긴 하나 굴에서 어머니처럼 지적인 사람은 흔치 않았다. 차분하고 음전한 데다 깊은 눈빛에 교양 있는 말솜씨하며 판검사나 작가라고 해도 수긍할 만한 분위기였다. 늘 책을 끼고 사는 어머니를 교장쯤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매일 아침 등굣길에 나를 데리러 오던 국민학교 선배의 첫사랑도 바로 어머니였다.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를 데리러 오는 선배의 지극정성을 곡해하여 그 어린 것의 첫사랑 상대가 나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나는 대학 시절 내내 세월 흐른 줄도 모르고 계속 연락하는 그 선배를 죽자고 피해 다녔다. 대학 선생이 되고도 풋사랑 질질 끄는 선배를 내심 비웃으면서 말이다. 얼마 전 10수년 만에 연락이 닿은 선배가 대뜸 물었다. 어무이는 잘 계시제? 아직도 고우시냐? 너그 어무이 참말 예뻤는디. 너그 어무이가 내 이상형이란께? 그러니까 그 선배가 문턱이 닳도록 우리 집에 드나든 건 내가 아니라 어머니 때문이었단 거였다. 이런 젠장. 연적이라는 말이 적당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내가 아니라 어머니였다니. 내 인생은 그때부터 엿가락처럼 베베 꼬였는지도 모른다. 일자무식 제 어머니와 달리 지적이었다는 게 내 어머니를 첫사랑으로 삼은 선배의 당돌한 변이었다. 지적인 우아함으로 어린 소년의 이상형이 되었던 어머니가 돈 1200만 원 때문에 그년이라는 쌍욕을 입에 담은 것이다. 혈육의 관대함으로 해석하여 아름다운 모정 때문이라 쳐본들 이데올로기란 것이 돈이나 모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구나. 1200만 원 보증을 서고 온 나는 보따리 장사 주제에 돈 갚을 걱정은 뒷전이요.
그런 냉정한 분석을 하며 식전 대바람, 늙은 혁명가 어머니의 악다구니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아침 뉴스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아버지가 마침내 리모컨을 바닥에 탁 내려놓으며 벌떡 일어섰다. 시끄러. 오죽헌은 밤도망을 쳤겄어. 그 사람이라고 호의호식하고 삼시로 그 돈 안 갚겄는가. 오죽하면 친정에 연락도 못하고 죽은 듯기 살겄어. 아버지 말끝에 어머니는 서러운 눈물을 쏟았다. 넘 사정은 그리 빤함시로 마누라 사정은 어째 깜깜 봉사가에 팔다리가 쑤세서 밥도 제우 해먹고 끙끙 앓느라 잠도 못 자는디 그 돈 있으면 나 병원이나 보내주제. 아버지의 눈빛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아버지는 서늘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노려보더니 나지막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 혼자 잘 묵고 잘 살라고 지리산서 그 고생을 했는가? 자네는 대체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것이여? 박물장수 자고 간 그날 밤처럼 온종일 계속될 것 같던 어머니의 눈물이 뚝 끊겼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두 번 다시 보증빚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아버지는 70 넘은 나이에 남의 밤농사를 지어 1년에 몇십만 원씩 그 빚을 갚아나갔다. 아직 빚은 반 넘게 남아있고 어머니 염려대로 내 빚이 될 모양이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먼 친척은 70 넘은 나이에 힘겹게 번 돈으로 자신의 빚을 기꺼이 대신 갚아준 내 아버지를 위해 다른 누군가에게 보다는 농도 짙은 눈물이라도 한 방울 떨궈주려나. 아버지와 달리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 나는 어쩐지 미덥지 않았다. 비쩍 마른 아버지가 시래기국을 먹을 때 그 여자는 아버지 돈으로 삼겹살을 배불리 먹었을 거라는 추측이 차라리 믿을만 했다. 17만 500원이 든 봉투를 나는 막연히 바라보았다. 소주 한 병 에세 한 갑, 남을 위해 1200만 원을 기꺼이 지출할 수 있었던 아버지 본인에게 필요한 돈은 하루 4,000원이었다. 마지막 날 아버지는 과한 지출을 했다. 4월 30일 9,500원. 식대 4,000원 곱하기 2 8,000원. 소주 한 병 1,500원. 생애 마지막 날 아버지는 누군가와 4,000원짜리 마지막 만찬을 즐겼다. 아마도 메뉴는 된장찌개였을 것이고 상대는 10중 8구 박선생이었을 것이다. 교원연금으로 그럭저럭 살만한 박선생이 만류했을 것이나 빚지고 못 사는 치매 걸려서도 그 성정 버리지 못한 아버지는 호기롭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들었을 것이다. 하염없이라는 말을 나는 처음으로 이해할 듯 했다. 천변도로를 점령하고 있던 안개가 걷혔다. 좀 전에 자욱했던 안개가 꿈이었던가 싶게 순식간이었다. 안개가 적셔 놓은 습기 때문에 아침 햇살이 유난히 찬란했다. 햇살 부서지는 아스팔트로 두 노인네가 나타났다.
한 사람은 방금 전에 돌아간 박 선생이었다. 그 옆에 구부러진 노파는 아마도 사모 시급방에 드나드는 여자 동생이지 싶었다. 한군에 오겠다더니 가다 말고 돌아서 한군에 왔다. 노파는 덤덤한 얼굴로 조이금함에 봉투를 넣은 뒤 조문을 했다. 아버지의 죽음 때문인지 장례식장 황 사장의 애달픈 사연 때문인지 울다 진이 빠진 어머니는 상주 휴게실에서 쉬는 중이었다. 아무래도 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휴게실에서 지내게 해야 할 듯했다. 척추 협차증을 앓는 어머니가 사람들 올 때마다 절을 했다가는 줄초상을 치를지도 몰랐다. 어머니를 대신해 내가 맞절을 했다. 내가 이 장례식의 유일한 상주였다. 한약으로 반짝 살아난 아버지의 정자가 다시는 회생하지 않았으므로. 노파는 거친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그 시절에 소학교를 나왔다면 나름 인텔리일 텐데 편안한 세월을 살아온 손이 아니었다. 한창 농사를 짓던 때의 어머니 손보다 더 거칠었다. 허락도 구하지 않고 덥석덥석 내 손을 잡는 손길이 부담스러웠다. 장례식 내내 몇 번의 손길이 내 손을 거쳐갔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개처럼 영역 표시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누가 3초 영감 아니랄께비 참말로 싱겁게 가불었소이. 3초 영감? 행색은 누추해도 노파는 눈치가 빨랐다. 쇠주 한 꼬부 마시는디 딱 3초 걸린다고 3초 영감이요. 3초 영감은 전방에 와서도 안뜰 안 했소. 알아서 냉장고 문 열고 소주 한 병 꺼내서는 곱부의 이빠에 따라서 한 방에 마셔 뿔제. 옆에서 박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삼호당 옆에 실비집 쥔장이시네. 가다가 만났는데 혼자 오기는 여럽다고 여서 내가 모시고 왔네. 시계방 옆에 실비집이라면 둥근 시멘트 테이블 2개 놓고 할 일 없는 영감들에게 잔술도 팔고 국밥도 파는 곳이었다.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 어머니는 술집 여자라면 질색팔색했다. 나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나를 어디에나 데리고 다녔다. 장날이면 오거리 하동집에도 데리고 갔다. 작은 선술집인데 상호도 없는 곳이었다. 주인이 하동 사람이라 다들 하동집이라고 불렀다. 거기서 아버지는 친구들과 안주도 없이 낮술을 마셨다. 나를 무릎 위에 앉혀놓은 채 아버지는 술 마시는 내내 다리를 흔들었다. 그네를 타듯 출렁이는 게 재미있어 나는 아버지 무릎 밑에 앉아 하동댁이 쥐어준 주전보리를 먹으며 술자리에 물색 없이 끼어들었다. 고추금이 내렸니 올랐니 아이답지 않게 새살거리며 어느 날인가 살집 두툼하고 덩치 산만한 하동댁이 어울리지 않게 몸을 베베꼬며 콧소리를 냈다. 하도 안 와서 영영 못 보는 줄 알았소. 원마 무슨 섭섭한 소리를 했었는데 일펜단심 하동떡 생각인디. 아버지가 너스레를 떨며 하동댁 궁둥이를 토닥토닥 두드렸다. 순간 무릎 위에서 풀쩍 뛰어내린 내가 아버지 손을 잡아 끌었다. 5살 배기가 어찌나 고집이 센지 아버지는 술 한 잔도 마시지 못한 채 내 손에 끌려 나와야 했다.
나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세모 눈으로 하동집을 째려보았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오거리 쪽으로 발도 디디디 못했다. 내가 곁에 있는 한. 고작 5살이지만 속이 놀놀했던 나는 아버지가 하동댁 궁둥이 두들겼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했다. 다른 여자 궁둥이 두들긴 것쯤 아버지에게는 별일이 아닌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읍내 걸음만 할라치면 어머니는 하동댁 궁둥이 두들기러 가요? 실없는 농담을 했고 그때마다 나는 경기를 일으키며 아버지 바짓단을 붙잡고 늘어졌다. 나는 다시는 하동댁을 보지 않았다. 아버지는 봤을 것이다. 대신 더는 나를 술집에 데려가지 않았다. 별것 아닌 기억을 나는 오래도록 잊지 못했다. 내가 모르는 아버지, 혁명가가 아닌 순간의 아버지, 거기서 어린 내가 발견한 것은 뻔한 남자들과 다르지 않은 뻔한 행동이었다. 나이 든 뒤에도 나는 하동집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외롭고 온 채 굳이 외면했다. 내가 외면한 것은 하동댁이 아니라 위대한 혁명가의 외피 속에 감춰져 있을지 모르는 뻔한 남성의 욕망이었을 것이다. 그때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가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위대한 혁명가라고 믿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그래야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 아이고 형수님 오셨네. 자고 있다던 박동식 씨가 어느새 나타나 노파 곁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친한 누이라도 되는 양 노파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으며 말했다. 동상 인사했는가? 아버지 마지막 애인이시네. 아이고매 쓸데없는 농담을 했사까에 따님 오해하면 어쩔라고. 노파가 부끄럼 타는 젊은 여자처럼 몸을 비틀어 동식 씨의 품을 벗어났다. 오해는 개뿔. 아니다. 민중의 전형이니 아버지의 이상형인가.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말없이 그들의 노는 양을 지켜보았다. 조석으로 드나들면 고거의 애인이제 무엇이 애인인디? 문턱이 닳게 드날리기는 했제. 나보러 왔까니 쇠주 보러 왔제. 내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은 장소팔과 고춘자라도 되는 양 만담을 주고받았다. 긁고 본께 어제 냉기고 간 쇠주 반뱅이 냉장고에 있을 것인데 인자 못잣으로 오걱구마에 참말로 술을 좋아하셨는데 하루에 시뱅씩은 꼭 잡쌌은께 아버지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은 새농민이 시키는 대로 문자 농사를 짓던 시절부터였다. 아버지는 시골 태생이긴 하지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다.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웠지만 정작 자신은 노동과 친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버지에게 노동은 혁명보다 고통스러웠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총 맞아 죽는다는 전직 빠치사니 고추밭 김매는 2시간을 참지 못해 쪼르르 달려와 맥주컵으로 소주를 원샷할 때마다 나는 내심 비웃으며 생각했다. 혁명가와 인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인내할 줄 아는 자는 혁명가가 되지 않는다는 게 고등학생 무렵의 내 결론이었다. 고통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잘 참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그저 견딘다.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들고 일어나 누군가는 쌈꾼이 되고 누군가는 혁명가가 된다. 아버지는 잘 못 참는 사람이다.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파가 득세하는 것도 참지 못했고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결혼하라는 봉건 잠재도 참지 못했으며 가진 자들의 횡포도 참지 못했다. 물론 2시간의 노동도 참지 못했다. 그런데 얼어 죽을 것 같은 고통은, 굶어 죽을 뻔한 고통은,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긴 동료들이 바로 곁에서 죽어가는 고통은 어떻게 견뎠을까? 신념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내려와 봤자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뿐이라는 지극히 절망적인 현실인식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내가 냉정한 시선으로 술 마시는 아버지를 분석하는 사이 아버지는 신문 한 면쯤은 읽고 어렵사리 엉덩이를 일으켜 친하지 않은 노동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니까 술은 고된 노동을 연장할 수 있는 일종의 진통제였다. 하루 3병씩 꼬박꼬박 소주를 마셨지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은커녕 술꾼도 아니었다. 진득이 앉아 술이 제 영혼을 삼키도록 허용하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정도는 되어야 비로소 알코올 중독이라 할 만하다. 아버지는 3초 영감, 진통제 삼키듯 술을 털어 넣었을 뿐이다. 술만 좋아하셨까니? 여자도 좋아하셨제? 자네는 몰랐제? 동식 씨가 나를 보며 한쪽 눈을 찡긋거렸다. 내가 모르는 아버지를 저는 다 안다는 투였다. 남자들끼리 공유하는 비밀이야 불보듯 환하다. 맘 같아서는 아버지를 하동댁 집에서 끌어내고 싶었으나 여기는 아버지의 장례식장. 나는 웃음기 하나 없이 정색을 하고 동식 씨를 쏘아보는 정도로 화를 삭혔다. 물론 물색 없는 동식 씨는 내 눈빛의 의미를 간파하지 못했다. 노파가 그 비밀 자기도 안다는 듯 동식 씨와 눈빛을 교환하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술도 쇠주만 좋아하셨제. 맥주는 쳐다보들 안 했어. 양꼬배기들 술을 뭘라고 묵냠시로 원재로 쇠주랑 박구잠시로 양주를 들고 왔더란께. 그 있자네 박정희 대통령이 잡수던 술 맛이요. 아버지가 실빗집에서 소주 한 짝과 맞바꾼 시바스 리갈 18년 사는 내가 준 것이었다. 위스키라면 환장하는 내가 한 달 동안 입맛을 다시며 상전 모시듯 고이 모셔두었다가 아버지에게 준 이유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평생 먹어본 술이란 게 고작 막걸리와 소주뿐인 인생이 안타까워서였다. 그 술을 아버지는 맛도 보지 않은 채 소주와 맞바꿨다. 그깟 소주 짝으로 사줄 테니 궁상 떨지 말고 제발 맛이나 좀 보라고 있는 대로 성질을 부렸더니 아버지도 웬일로 성질을 냈다. 그깟 술이 다 거기서 거기제. 뭐 양놈들 술은 금테두리라도 둘렀다냐? 금테두리를 둘렀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위스키가 좋았다. 30 넘도록 나는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 소주는 크 소리가 나도록 썼고 막걸리는 신입생 때 2잔인가 마시고 기억을 잃은 뒤로 다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고량주는 향이 역했고 맥주는 너무 차가워 한 잔만 마셔도 설사를 했다. 30 넘어 친구 집들이에서 처음 위스키를 마셨다. 오크 향은 달콤했고 목 넘김은 황홀했다.
마셔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히 술과 맞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을 것이다. 한계란 그런 것이다. 아버지는 해방 전후의 한계와 여전히 맞서 싸우는 중이었고 그 사이 세상은 훌쩍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 응, 금태두를 둘렀는지 어땠는지 맛이나 보고 말하라고. 그깟 양주 한 병 줘놓고 별 유세를 다 떨그마이? 아버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화났다는 표시였다. 몇 년 뒤인가 취업한 제자가 로얄 살루트 32년산을 선물했다. 나는 먹어본 적도 없는 고가의 위스키였다. 행여 깨질까 에어 쿠션으로 둘둘 말아 택배로 보냈더니 아버지 말이 과관이었다. 아이, 양주나 아니나 암도 알도 못하는 것을 뭘라고 보냈냐. 쇠주랑도 안 바꿔준다더라. 장례식장에 와서 3초 영감 운운하는 바로 이 실빗집 주인장이 로얄 살루트 32년산을 소주 한 박스와 바꿔주지 않은 장본인일 터였다. 시골 사람들은 시바스 리갈은 알아도 로얄 살루트는 모른다. 박정희가 로얄 살루트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61년부터 79년까지 최고 권력자였던 그가 고작 시바스 리갈을 마셨다. 12년 산인지 18년 산인지 지금은 어지간한 사람도 면세점에서 발렌타인 30년 산을 산다. 아이가 행수가 하나만 알제 두는 몰이구만. 양주도 잘 잡쌌어. 읍승께 못 잡쌌제. 울 삼촌이 양주를 소주 맹키 곱부에 따라갔고 한 방에 완샷을 때려본 사나이 중에 사나이여. 금시초문이었다. 보따리 장서로 번 돈 허튼 데 쓰지 말라는 걱정이었을까? 아니면 소주나 위스키나 진통제 일기는 마찬가지. 약 많은 게 최고라고 생각했을까? 그것도 아니면 남자들 앞에서 허세를 부려본 것일까? 아버지의 속내를 그때나 지금이나 알 길이 없었다. 세 사람은 내가 모르는 아버지의 일상을 되새기는 중이었다. 나는 장례식장 사무실에 다녀오겠다며 몸을 일으켰다. 말년에 아버지가 시간과 마음을 나누며 살았던 그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보니 그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추레한 노인네들 뿐이었다. 삼초 영감으로 불리운 아버지가 저들과 머리를 맞대고 말을 섞는 모습이 좀처럼 그려지지 않았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집안에서도 언제나 민중 운운하는 너무 금엄해서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그러나 마음만은 아직도 지리산과 백운산을 날아다니는 혁명가였다. 장례식장에 구비된 슬리퍼를 신으려는 찰나 동식 씨가 쫓아나왔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우리 막둥이가 동상 휴대폰에 저장된 뒤로 싹 부고 문자를 돌렸네. 따로 신경 안 써도 될 것식마. 그러니까 내 것인 줄 알면서 일부러 들고 갔다는 얘기였다. 수고를 덜어주어 고맙다고 해야 할지,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냐고 뭐라 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저장된 연락처 중에 부고를 알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다. 휴대전화를 건네는 동식 씨의 손은 내 손보다 2배는 크고 두툼했다. 저 손이 됐다는 아버지를 끌고 가 제 돈 들여 영정사진을 찍고 위스키를 컵 가득 따랐을 터였다. 아버지는 몇 년 전 동식 씨를 조합장으로 만들려다 실패했다. 촌에서는 아직도 선거에 돈이 필요하다고
시골 사람들 정신머리가 다 썩어 빠졌다고 붕괴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 뒤로 아버지는 동식 씨와 함께 민노당 지부를 만들었고 동식 씨를 군의원에 당선시켜 보려 동분서주하던 중이었다. 이번에 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는 세상을 떴다. 어이 동상 황 사장한테 상복 6벌 더 달라고 허소. 큰집 사촌이 7이제? 남자 옷은 험버림은 쓰겄네. 암만 혀도 기수는 상주 노릇 못할 거요. 며칠 전에 본께 내일 모레 삼촌 따라가게 생겼대. 동상 맘이 어쩐가 몰라도 혼차라 외로운께 한꾼의 상주의 놀람은 좋아할 것이네. 고씨 핏줄들이 오지랖이 넓자네. 한때 씨름 선수였다는 동식씨가 고씨보다 더한 오지랖을 부리고는 크고 뭉툭한 손으로 내 등을 두드렸다. 섬세나 다정과는 담을 쌓았을 것 같은 그 손이 따숩기는 한정없이 따스웠다. 동식씨 당부대로 황 사장에게 남자 상복 1벌과 여자 상복 5벌을 더 주문했다. 장례식장에서는 뭐든 다 돈이니 손톱 밑에 굴어줘야 한다고 황 사장이 친오빠나 되는 약 참견을 했다. 상주라고 달랑 딸 하나인디 식장 비용이나 나올란가 어쩔란가. 장례식장 사장으로서의 걱정인지 친구 동생에 대한 걱정인지 황 사장은 한숨을 내쉬며 걱정을 늘어놓았다. 걱정이든 잔소리든 말 많은 건 아버지 닮아 딱 질색이었다. 서둘러 나가려는 나를 황 사장이 불러 세웠다. 어이 동상 일러둘 말이 있네. 황 사장은 내 곁으로 다가와 주변을 훑어보고는 얼굴을 귓가에 바싹 붙였다. 이 동네 사람들은 몸의 거리로 친밀감을 표현하는 모양이었다. 하기는 동물도 그렇긴 하다. 그 거리를 내가 허용하지 않고 살아왔을 뿐이다. 빨갱이나 그 자식들은 알아서 보통 사람들이 친밀하다고 허용하는 거리를 넘어서 있어야 했다. 그래야 누군가 빨갱이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당하지 않을 테니까. 오랜 세월 길들여진 몸의 습관으로 나는 재빨리 몸을 뒤로 젖혔다. 황 사장의 몸 또한 습관적으로 나를 향해 더 기울어졌다. 옆에서 누가 지켜본다면 성추행으로 여길 법한 모양새였다. 그러나 황 사장의 몸은 다가오는데 일말의 거리낌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허리가 아플 정도의 자세에서 몸을 맞춘 뒤 그의 말을 경청해야 했다. 동상 조심해야 써. 조의금 맡을 사람은 신중 또 신중하게 정하소이. 사촌이고 오촌이고 믿을 놈 하나 없네. 다 도둑놈이다. 눈에 쌍심지를 키고 지켜보소. 베라벨 놈이 다 있은께 월마 전에는 형제들하고 안 나누려고 지 엄에 조의금 갖고 튀어본 놈도 봤네. 생긴 건 멀쩡해갖고 핵교 선생이라등마는 자네 아버지 평생 당하고만 사셨는데 가시는 지레꺼정 당하시면 쓰겄는가에. 아버지가 평생 당하고만 살지는 않았다. 당하지 않으려고 사회주의에 발을 들였고 선택한 싸움에서 쓸쓸하게 패했을 뿐이다. 아버지는 10대 후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82 된 노동절 새벽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짊어졌다. 사회가 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묻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빨갱이 새끼들은 다 때려 죽여야 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치렀고 아직도 휴전 중인데다 남북의 이데올로기가 다르니 이견의 합치를 보기는 진장에 글러먹은 일. 게다가 나는 옳고 그름을 따질 만한 주대도 아니었다. 다만 당하기로 따지자면 내가 더 당했다. 아버지는 선택이라도 했지. 나는 무엇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빨갱이가 되기로 선택하지 않았고 빨갱이의 딸로 태어나겠다고 선택하지도 않았다. 태어나 보니 가난한 빨갱이의 딸이었을 뿐이다.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군들 빨갱이의 딸을 선택하겠는가? 선택할 수만 있었다면 나는 당연히 이부진이나 김태희의 삶을 선택했을 것이다. 얼굴도 모르는 빨갱이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황 사장 또한 그러했을 것이다. 안개가 점령했던 도로에는 5월 첫날답지 않게 이른 아침부터 뜨거운 떼약볕이 내려찌고 있었다. 그 빛 속으로 나보다 더 억울하게 당하고 살아온 큰집 길수 오빠가 허적허적 걸어오고 있었다. 위안 말기인 오빠는 동시씨 말 맞다나 내일 모레 아버지 뒤를 따른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병색이 완연했다. 지난해 말 위안 말기 판정을 받기 직전 오빠는 부군수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내놓을 것 하나 없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오빠는 빨갱이 작은 아버지를 둔 덕분에 육사에 합격하고도 신혼조회에 걸려 입학하지 못했다. 우리 아버지가 오빠 앞길을 막은 게 큰어머니는 세상 떠날 때까지 천추의 한이었다. 오빠는 마음은 어땠을지 모르나 겉으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빠가 육사에 떨어졌을 때 나는 이제 막 10살이 된 참이었다. 한방눈이 퍼붓는 산골의 겨울 오후 아랫집에서 느닷없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여자 소리였고 큰집 언니들은 초등학교만 마친 뒤 죄 서울 공장으로 떠나 아랫집의 여자라곤 큰 어머니뿐이었다. 울음이 잦아들지 않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저녁 차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안절부절 엉덩이를 들썩이는 나를 어머니가 가만히 주저앉혔다. 깜깜해진 뒤에야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밥이나 묵세 그런다고 굶어 죽을란가? 굴지라 묵어야 또 살지라. 어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고는 굼뜨게 몸을 일으켰다. 평생 로션 한번 바른 적 없는 어머니 얼굴에 하얀 버짐이 눈물처럼 번져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큰집으로 달려갔다. 웬일로 큰집 가는 길에 눈이 수북했다. 평소에는 아버지가 제일 먼저 눈 온 흔적도 없이 말끔하게 뚫어놓는 길이었다. 큰집 마당에도 눈이 수북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마당에 발자국을 남기며 막 큰집으로 들어서는데 부엌에서 큰 어머니가 불쑥 머리를 내밀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물바가지가 들려 있었다. 큰어머니가 내가 서 있는 방향으로 물을 휙 끼얹었다. 피시식 소리를 내며 하얀 눈이 녹아내려 내 앞으로 좁은 길이 뚫렸다. 어머니! 길수 오빠가 마루에 선 채 나지막하지만 날선 목소리로 불렀다. 길수 오빠 말이라면 꿈뻑 죽는 큰어머니가 웬일로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나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쏘아붙였다. 저 집 종자는 꼴도 보기 싫은 게 치와라. 어머니 좀.
불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는 듯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던 큰어머니가 휙 돌아섰다. 치맛자락에서 쌩하니 찬바람이 부는 듯 했다. 난중에 오니라. 마루에 서서 나를 가만히 바라보던 오빠가 그 말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만 보면 하다못해 고구마 말랭이라도 지워주면서 이번엔 몇 등 했냐, 요새는 무슨 책을 읽었냐, 곰살맞게 굴던 오빠였다. 오빠는 친척 중에서 나를 가장 예뻐했다. 나도 길수 오빠를 제일 좋아했다. 우리 집안에서 책 좋아하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오빠와 나뿐이었고 그 때문인지 우리 둘만 공유하는 특별한 세상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토요일 오후만 되면 1시간씩 걸어 오빠 마중을 나갔다. 읍내에서 학교에 다니던 오빠가 주말마다 집에 다니러 왔기 때문이다. 오빠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낡은 짐 자전거를 샀다. 오빠 보고 잡아서 여기꺼정 마중 나왔냐.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은 오빠는 나를 번쩍 들어 올려 짐칸에 앉혔다. 그러고는 안장에 엉덩이를 붙이지도 않고 힘주어 페달을 밟았다. 리듬을 타고 오른쪽 왼쪽 올라갔다 내려가는 오빠의 등에 뺨을 붙이고 있노라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이렇게 경쾌하고 신날 것 같았다. 큰 집 마당에 홀로 서서 나는 예감을 했다. 오빠와 나의 시간들이 끝났다는 것을.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미안하고 무참했다. 나는 조심스레 내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며 큰 집을 나왔다. 순백의 마당에 더는 무슨 자국이라도 남기면 안 될 것 같았다. 일반 대학에 진학할 형편이 되지 않았던 오빠는 봄이 되자마자 군대에 갔다. 몇 달 지나지 않은 가을, 마치 오빠 볼 면목이 없기라도 한 듯 아버지도 감옥으로 갔다. 물론 제 발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언제나처럼 장에 갔다 담당 형사를 우연히 마주쳤고 지금까지 못 본 척하던 그가 무슨 일이었는지 아버지를 냈다 붙잡았을 뿐이다. 감옥이 다시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며칠 후에야 들었다. 아버지도 없는 반내골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어머니와 나도 읍내로 이사했다. 제대한 오빠는 훌쩍 어른이 되어 있었다. 간혹 마주칠 때가 있었지만 오빠는 예전처럼 살갑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그랬다. 어른이 된 오빠는 예전의 오빠가 아니었다. 누구와도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고 무엇을 해도 건성이었다. 몇 년 뒤 연좌제가 풀리고 오빠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말단 공무원이 되었다. 그 오빠의 삶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똑 부러지게 일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하네. 승진을 제일 빨리 했네. 면장딸이 홀딱 반해서 중매가 들어왔는데 야멸차게 딱지를 놓았네. 뭐가 모자라다고 저보다 한참 모자란 여자와 결혼을 했네. 마누라 닮아서 예쁘지도 똑똑하지도 않은 아들을 낳았네. 그런 정도가 내가 들은 전부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한방눈 내리던 겨울날이 떠올랐다. 오빠의 마음속에도 그날이 사무치게 남아있을 터였다. 그날을 마음에 품은 채로 오빠와 나는 멀어지면서 살아온 것이다. 빨갱이의 딸인 나는 오빠를 생각할 때마다 죄를 지은 느낌이었다. 빨갱이의 딸인 나보다 빨갱이의 조카인 오빠가 견뎌야 했을 인생이 더 억울할 것 같아서였다. 자기 인생을 막아선 게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작은 아버지의 죄라니. 자기 인생을 막아선 작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길수 오빠가 한방눈 내린 그 겨울날처럼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왔노라는 말도 없이 나도 말없이 앞장서 조문실로 들어갔다. 동식 씨가 벌떡 일어나 신발장 앞으로 달려갔다. 왔는가? 못 올 줄 알았네. 동식 씨가 부축하려 했으나 오빠는 조용히 그 손을 밀어냈다. 와야제. 앙상하게 여인 몸으로 오빠가 걸어오는 사이 나는 휴게실에 누워있던 어머니에게 갔다. 깜빡 졸았던 것인지 내가 어깨를 흔들자 어머니는 소스라치며 깨어났다. 작은 오빠 왔어. 아이고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몰라꺼 왔을까이. 뭔 고마운 사람이라고.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나갔다. 어머니는 길수 오빠의 손을 잡은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어머니 손에 끌려 어정쩡하게 꿇어앉은 오빠의 몸피가 어린 아이처럼 가늘었다. 어머니는 그런 오빠의 어깨와 팔을 자꾸만 쓸어내렸다. 어째왔을까? 어째왔을까? 어머니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죽은 아버지가 아니라 곧 죽을 길수 오빠였다. 곧 죽을 몸으로 죽은 자를 조문하는 마음이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를 일으켜 상주 자리에 앉혔다. 나라면 이런 자리에서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지 않을 것 같았다. 나보다 더 야무지고 자존심 강한 오빠도 같은 심정일 터였다. 오빠는 무덤덤한 얼굴로 아버지 영정을 하게 2번 절을 올렸다. 그리고 나와 맞절을 했다. 어머니는 절조차 버거워 보이는 오빠를 보며 울기만 했다. 어쩌거나 어째왔을까나. 후렴구처럼 탄식을 늘어놓으며 나야말로 어찌했을지 오빠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다행히 눈치 빠른 동식 씨가 오빠를 자기 테이블로 이끌었다. 변죽 좋고 오지랖 넓은 사람이 귀찮기만 한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장례에서는 나보다 동식 씨가 더 유용할 듯 싶었다. 나는 남의 장례식장도 몇 번 다녀보지 않았다. 주로 조의금만 보냈다. 번잡한 데는 딱 질색인데다 남의 불행을 위로하는 재주 따위도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장례 절차도 몰랐다. 동식 씨가 아니었다면 병원에서부터 난감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나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한 것도 장례식장을 정한 것도 영정사진을 가져온 것도 부고를 알린 것도 다 동식 씨였다. 동식 씨는 나를 대신해 종이컵 가득 물을 따라 오빠 앞에 놓았다. 병색이 완연한데도 허리를 반듯하게 고추 세우고 앉은 오빠는 물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좀 어쩐가 내가 묻고 싶었으나 묻지 못한 말을 동식 씨가 대신 물었다. 그렇지 뭐. 무엇이나 좀 묵는가? 그렇다 아니다. 오빠는 어느 쪽으로도 대답하지 않았다.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삼켜버린 작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평생에 걸쳐 자라고 자라 오빠의 목숨을 뺏고 있는 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 아버지에게 원망이라도 쏟아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오빠, 묻고 싶어 부르긴 했으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그 겨울 이래 우리는 인사 외에 말을 나눠본 적이 없었고 그 사이 근 40년의 시간이 흘렀다.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재주가 나에게도 오빠에게도 없었다. 나를 가만 보던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다. 괜찮아. 자기 상태가 괜찮다는 것인지 죽음이란 것도 괜찮다는 것인지
살아남은 자들은 그래도 사라질 테니 괜찮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채로 불현듯 눈물이 솟구쳤다. 그 눈물의 의미도 나는 알 수 없었다. 오빠는 우는 나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고요한 눈빛으로. 아버지의 죽음뿐만 아니라 곧 닥칠 자신의 죽음까지 덤덤하게 수긍한, 아니 죽음 저편의 공허를 이미 봐버린 눈이었다. 그 눈빛 앞에서 차마 더는 울어지지 않았다. 내 울음이 사치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본디 눈물과는 친하지 않기도 했다. 오빠가 테이블에 손을 짚은 채 몸을 일으켰다. 왔을 때처럼 오빠는 휘적휘적 힘겨운 걸음을 옮겼다. 허리띠를 졸라맸는지 허리춤에서 엉덩이까지 어른 주먹 몇 개는 들락거릴 정도의 주름이 잡혀 있었다. 삶이란 것이 오빠의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오빠가 밝은 햇빛 속으로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오빠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죽음을 향해